개가 매일 밤 같은 자리를 파헤치며 울부짖는다면 그 밑에 뭐가 묻혀 있을까요? 저는 그날 새벽 피 묻은 발톱으로 땅을 파는 몽실이를 봤어요. 11살 된 개가 미친 듯이 흙을 파내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죠.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녹슨 금속 상자가 나왔어요.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분홍색 라이터, 그리고 이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내가 불을 낸 게 아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3년 전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화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중 누군가였던 거죠. 2022년 1월 15일, 아버지는 그날 목재 창고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 우리 집은 70년 된 한옥이었고 아버지는 그 마당 한쪽에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셨죠. 직접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겨울밤이었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회사 야근을 하고 있었죠. 누나 하은이가 밤 11시에 119에 전화했어요.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병원 가는 길에 숨을 거두셨죠.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누나는 서울로 올라가 연락을 끊었어요. 저도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내려갔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도윤아, 올해는 제사 안 지내도 되지 않을까? 2025년 1월 3주기를 앞두고 어머니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묘하게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내려가기로 했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몽실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11살 된 시골 잡종 똥개. 아버지가 8년 전에 데려온 녀석이었죠. 늙어서 털이 많이 빠지고 뒷다리도 약간 절뚝거렸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요즘 몽실이 식욕이 없더라.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달랐어요. 몽실이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경계하고 있었죠. 첫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 10분쯤 몽실이가 짖기 시작했어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저는 이불을 걷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몽실이는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정확히는 창고 북쪽 모서리 벽 앞이었죠. 꼬리를 바짝 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채로요. 몽실아, 왜 그래? 제가 다가가자 몽실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벽을 향해 짖었어요. 마치 그 안에 뭔가 있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몽실이 요즘 매일 밤 창고 앞에서 짖나 봐요. 응, 일주일 전부터 그러더라. 아마 쥐나 족제비가 있나 봐.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쥐나 족제비라면 다른 곳도 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몽실이는 딱 한 곳만 지켰어요. 화재가 시작된 그 구석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창고에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곳이었어요. 탄나무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고 벽은 까맣게 그을린 채였죠. 몽실이가 짖던 그 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이상했어요. 벽돌 하나가 다른 것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밀어보니 움직였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벽돌을 빼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그을린 사진 한 장과 낡은 검은색 수첩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이 찢어져 있었어요. 누나였을까요? 수첩을 펼쳤을 때 손이 떨렸어요. 날짜는 2022년 1월 1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죠.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그날 나 대신 불을 끈 건 거기서 끝이었어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죠.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불을 껐다는 거죠? 아니, 왜 나 대신이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3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누나 하은이가 119에 신고했어요. 밤 11시 7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누나는 평소 10시면 잠들었거든요. 왜 그 시간에 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저녁 9시에 집을 나가셨어요. 마을에 간 모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신 시간이 정확히 11시 15분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죠. 도윤아, 뭐 찾는 거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죠.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래. 여기 오래 있지 마. 먼지 많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저는 몽실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뒷산 오솔길이었죠. 그런데 몽실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마당 한쪽을 파기 시작했어요. 몽실아, 왜 그래? 하지만 몽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댔죠. 흙이 튀고 풀이 뽑혔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뭔가 단단한 게 손에 닿았어요. 작은 금속 상자였어요. 20cm 정도의 녹슨 철제 상자. 자물쇠는 부식돼서 쉽게 부러졌죠. 안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편지였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죠. 내가 불을 낸 게 아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하은아, 미안하다. 네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단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 몽실이가 이걸 찾을 거다. 그 녀석만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녹슨 라이터였어요. 분홍색 플라스틱 라이터. 누나가 고등학교 때 쓰던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불을 냈고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그날 저녁 라이터와 편지를 식탁에 올려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디서 찾은 거니? 몽실이가 파낸 거예요. 마당에 묻혀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5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은이가 실수로 냈단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은이가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났어. 나무 부스러기에 불이 붙은 거지. 애가 겁에 질려서 나한테 전화했고 내가 급하게 집에 왔어. 그럼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가 먼저 도착하셨어. 나보다 10분 일찍. 하은이가 울고 있는 걸 보시고는 불을 끄려다 그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진짜 사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소방관들이 조사하면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고 했어. 경찰이 하은이를 조사하려 했지. 그때 내 아버지가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가 자기가 담배를 피우다 실수했다고 하셨어요. 응. 내 아버지는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인데 하은이를 지키려고 거짓말하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그럼 누나는요? 누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은이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 제사 때도 못 오잖니.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대. 저는 그날 밤 누나에게 전화했어요. 3년 만이었죠. 누나, 도윤아, 나 지금 집이야. 다 알아. 전화 너머로 누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불안정한 숨소리였죠.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 그만 도망쳐. 더 이상은 안 돼. 뭐? 아버지가 편지 남기셨어. 누나 인생 망가지는 게 싫어서 그러신 거래. 근데 지금 누나 인생은 어때? 망가진 것보다 더 나빠 보이는데. 누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3주기 제사 때와 이번엔 진짜로 마무리하자. 우리 셋이서. 갈 수 있을까? 몽실이가 기다려. 누나 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저는 창고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방치됐던 그곳을요. 그을린 벽을 닦고 타다 만나무들을 정리했어요. 몽실이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 제 손을 핥으면서요. 마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청소하다가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창고 천장 석가래에 걸려있던 작은 목각 인형이었어요. 아버지가 누나 초등학교 때 만들어주신 거였죠. 강아지 모양이었어요. 몽실이를 닮은.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내려서 닦았어요. 겉은 탔지만 속은 멀쩡했어요. 아버지, 이걸 누나한테 줄게요. 누나가 돌아올 수 있도록요. 그날 밤 몽실이는 창고 앞에서 짖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죠. 대신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서 달을 봤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죠. 제사 전날 누나가 도착했어요. 저녁 6시 40분. 마을버스에서 내린 누나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었고 옷차림도 촌스러웠죠. 서울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 시절의 누나와는 달랐어요. 누나, 왔어? 저는 일부러 밝게 웃었어요. 누나가 너무 긴장한 게 보였거든요. 집으로 걸어가는 10분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죠.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몽실이가 뛰어나왔어요. 누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죠. 몽실아, 오랜만이다. 누나가 무릎을 꿇고 몽실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몽실이는 누나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어머니가 현관에 나오셨어요. 누나와 어머니는 3년 만에 마주했죠.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어서 들어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보리밥,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였죠. 하은아, 많이 먹어. 응, 엄마. 누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놔뒀죠.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닦아둔 목각 인형을 꺼냈어요. 누나, 이거 기억나? 누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창고에 있었어. 탔지만 속은 멀쩡해. 누나는 인형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면서요. 도윤아, 나 정말 미안해. 너도 아버지 잃었는데 나만 도망쳤어. 누나도 힘들었잖아. 아니야, 나는 비겁했어. 엄마 혼자 두고 너도 혼자 두고 나만 서울에서 숨어 살았어. 저는 누나 옆에 앉았어요. 누나, 있잖아. 몽실이가 왜 매일 밤 창고 앞에서 짖었는지 알아? 글쎄, 모르겠어. 개들은 냄새로 기억한대. 몽실이는 그날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의 냄새, 불냄새, 그리고 누나의 냄새. 누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몽실이는 누나를 원망한 게 아니야. 그냥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사라진 그 순간을. 그럼 나는 누나도 기억하면 돼.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 날 아침, 삼주기 제사를 지냈어요. 상을 차리고 절을 했어요. 셋이서 나란히 어머니, 누나, 저, 그리고 몽실이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제사가 끝난 뒤 우리는 창고로 갔어요. 처음으로 셋이 함께. 어머니, 여기 이제 정리해요. 그래, 그래야지. 누나가 그을린 벽을 만졌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철없어서. 하은아, 아버지는 원망 안 하셨어. 어머니가 누나의 어깨를 안았어요. 내 아버지는 널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대신 돌아가신 거야.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제대로 살아야 해. 아버지가 지켜준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니. 누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진기를 꺼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버지의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어요.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여기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는 창고 앞에 섰어요. 셋이서. 그리고 몽실이를 가운데 두고요.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진은 나중에 현상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셋 다 웃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어요. 눈이 녹기 시작한 길을 따라서요. 도윤아, 나 서울 돌아가서 상담 받으려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일도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까 해. 변호사는 못해도 뭐라도. 누나 하고 싶은 거 해. 천천히. 응? 그리고 가끔 내려올게. 매달은 못 와도 2달에 한 번씩.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우리는 뒷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마을 전체가 보였죠. 우리 집도 창고도 다 보였어요. 도윤아, 고마워. 뭐가? 날 포기 안 해줘서. 누나,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누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나도 믿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몽실이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꼬리를 흔들면서요.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몽실이는 처음으로 창고가 아닌 마루에서 잤어요. 우리 셋 옆에서요. 봄이 왔어요. 3월 중순, 홍천에는 눈 대신 비가 내렸어요. 마당에 얼음이 녹고 땅에서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회사에 1년 휴직계를 냈어요. 어머니 곁에 있기로 한 거죠. 누나도 2주에 한 번씩 내려왔어요. 약속을 지켰죠. 우리는 창고를 고쳤어요. 전문가를 부른 게 아니라 직접 했어요. 셋이서 그을린 벽을 새로 칠하고 부서진 창틀을 교체했어요. 하은아, 거기 못 좀 박아봐. 응? 엄마? 누나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망치질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지만 웃으면서 계속했죠. 1달 반쯤 걸렸을까요? 창고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이제는 그을린 냄새도 안 났어요. 대신 새 페인트와 나무 냄새가 났죠. 여보, 이제 괜찮죠? 어머니가 창고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몽실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우리는 창고를 작은 공방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공구들을 정리하고 작업대를 새로 놓았어요. 도윤아, 너 나무 다루는 거 배워볼래? 저요? 손재주 없는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어머니가 저에게 대패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요. 이렇게 힘을 빼고 쓱 하고 밀어.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나무가 쪼개지고 손에 물집이 잡혔죠. 하지만 1달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엄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도마예요. 오, 괜찮은데? 울퉁불퉁하긴 한데 그래도 쓸만하죠. 당연하지. 누나도 공방 일을 도왔어요. 주로 디자인이나 판매 쪽이었죠. SNS에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문 5개 들어왔어요. 진짜? 팔리네? 네, 손으로 만든 거라 좋대요.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1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함께 뭔가를 만들고 웃고 이야기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천천히 치유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누나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저도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보다 이곳이 더 편했어요. 5월 어느 날 몽실이가 아팠어요. 갑자기 밥을 안 먹고 자리에 누워만 있었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말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네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2달? 길면 반년. 편하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몽실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 녀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을 거예요. 몽실아,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몽실이는 제 손을 한번 핥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몽실이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당에서 같이 햇볕 쬐고 산책도 천천히 하고 좋아하는 간식도 많이 줬죠. 6월 초 누나가 영구히 홍천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저 서울집 정리했어요. 이제 여기서 살래요. 진짜?
네. 여기서 공방 일도 하고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누나를 꼭 안았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한옥 한 채 한 칸을 누나 방으로 꾸몄어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죠. 도윤아, 나 진짜 행복해. 누나, 보기 좋아. 응.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돈 많이 벌고 바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었어. 7월 중순 몽실이가 눈을 감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햇볕 좋은 곳에서요. 우리 셋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죠. 누나가 울었어요. 어머니도 저도. 우리는 몽실이를 창고 옆 작은 언덕에 묻었어요. 아버지가 보이는 곳이었죠. 비석 대신 아버지가 만드신 목과 강아지를 올려놨어요. 몽실이를 닮은 그 인형을요. 고마웠어, 몽실아. 우리 가족 다시 모이게 해줘서. 저는 그날 밤 창고에 들어가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 함께 있어요. 누나도 돌아왔고 어머니도 웃으세요. 몽실이가 아버지 곁으로 갔으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우리는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가족 잘 지킬게요. 사랑해요. 편지를 접어서 몽실이 무덤 옆에 묻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2025년 봄, 우리 공방은 제법 알려졌어요. 손으로 만든 나무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죠. 엄마, 이번 달 매출 350만 원이에요. 오, 많이 벌었네. 3명이서 나누면 한 달 생활비는 되죠. 충분하지. 우리는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같이 밥 먹고 공방에서 일하고 저녁엔 마당에서 차 마시며 이야기했죠. 가끔 서울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직접 나무 제품을 고르고 공방 구경도 하고 싶다고요.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진짜 시골집 같아요. 감사해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누나가 손님들을 안내했어요. 밝은 표정으로요. 3년 전 서울에서 지쳐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창고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여기 예전에 화재 났던 곳 아닌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4년 전에요. 아, 그때 제가 이 동네 소방관이었어요. 그날 출동했었죠. 남자는 잠시 창고를 보다가 말했어요.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딸을 지키려던 아버지. 나중에 다 알게 됐거든요. 동료가 우연히 들었대요. 경찰들 이야기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다 잘 됐네요.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일하고 네, 덕분에요.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 웃는 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자는 나무 도마 하나를 삭하면서 말했어요. 이 집에서 만든 거라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창고 앞에 섰어요. 이제는 그을린 냄새도 안 나고 새 페인트 냄새와 나무 냄새만 났죠.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몽실이 무덤 옆에 새로 심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죠. 도윤아, 너 서울 돌아갈 생각 없어? 어머니가 물었어요. 없어요. 여기가 좋아요. 후회 안 해? 전혀요. 이게 제 인생인 것 같아요. 누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변호사 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 정말? 응. 그때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가난했어. 지금은 돈은 적지만 마음은 부자야. 우리는 한참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몽실이 무덤에 가서 말했어요. 몽실아,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준 덕분이야. 넌 진짜 영웅이었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평온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숨기는 것보다 마주하는 게 낫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이어진다는 것도요. 몽실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거죠. 이제 그만 도망치고 마주하라고요. 개들은 우리가 잊으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피하려는 걸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게 반려동물의 힘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반려동물이 있나요? 그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있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용기 내서 마주해야 해요. 늦기 전에요. 저는 몽실이가 땅을 파헤치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아직도 서울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누나도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이 밥 먹고 웃고 이야기해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늦기 전에요. 몽실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간의 갈등에 고민이 되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공유하면서 서로 응원해줘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모두가 응원하면서 용기를 내어보아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